34의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토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용도의 다양성은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X. 그러므로 용도 전환도 가능하고 합병과 분할도 가능하다. 답은 1번 됩니다. 2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한다?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 그러면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합니다.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까요? 물리적인 측면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첫 번째,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자, 그렇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 포함되어 있다, 그죠? 생산 요소는 경제적 측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용어 정의. 자, 첫 번째 기역입니다. 기역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좋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죠. 그럼 바다와 육지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빈지라 그러죠. 자,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그림을 연상하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 이게 키죠. 이걸 뭐라 그런다? 법지. 법으로 인정하는 토지다, 그죠? 자, 디귿입니다. 지역 내에서 그랬으니까 이행지가 되고 리얼은 지역 상호간 그랬으니까 후보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부동산 총론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10년 기출되었던 문제하고 100%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요가 증가한 요인을 찾아라 이 말이죠. 가령 동그라미 1번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좌측으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기서 수요량이라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좌측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해당 부동산 가격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니까 틀렸습니다. 5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곡선은 좌측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흔히 우리는 커피와 설탕의 관계에서 보완제라 그러죠. 커피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커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커피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설탕 수요도 증가. 따라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거미집 모형. 물론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거미집 이론이 나오면 숫자가 제시되었던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수렴형의 조건은 숱한 공기, 탄력성이 주어지면 수요의 탄력성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만 알면 정답을 찾는 데는 상관없다, 그죠?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탄력성을 제시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중에서 지금 어느 쪽이 크다고 한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이 숱한 공기니까 수렴형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 시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균형 가격을 도출하고자 하는 동태적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미집 이론을 주창했던 학자는 에치케리라는 학자인데 에치케리 거미집 이론을 주창할 때
대상으로 삼았던 시장이 농산물 시장입니다. 농산물 시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가격이, 김치 가격이 현재 상승합니다. 그럼 김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감소를 시키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요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는 유리하죠.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증가시키겠죠. 언제 증가시킬까요? 당장 안 되죠. 생산 기간이 장기니까. 따라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그 시차를 이용하다 보니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동태적인 접근을 통해서 균형 가격을 도출한 이론이 금이지비론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 공급은 모두 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둘 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이 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시차가 존재 안 하죠. 그러면 금이지비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요는 탄력, 수요는 즉각적, 공급은 비탄력적,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합니다. 그래야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기울기를 제시했는데 어느 쪽에 기울기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이 숱한 공기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 되니까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앞서 같이 언급했죠.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분석입니다. 동그라미 5번 지문을 보세요. 공급자들은 방금 예를 들었던 김치를, 배추를 생각하세요. 김치 가격이 현재 상승하면 김치의 공급량, 즉 배추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미래에 증가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공급자는 현재의 가격을 고려해서 미래의 공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현재 가격에 따라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을 가지고 미래에 결정할까요? 생산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거미집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물론 6번 문제도 최근에 이미 균형가격 도출 과정에 분수 형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출됐던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들의 일반적인 형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출제한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 입장에서 본다면 당일 현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긴장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따라서 아마 시간 부족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절실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시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랬을 때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수요함수 하나에 공급함수 2개죠. 아니면 수요함수 2개에 공급함수 하나가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변화전을 한번 볼까요? 변화전의 수요함수는 마이너스 QT 플러스 40이죠. 공급함수는 3분의 2 QS 플러스 20. 이 둘을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수가 있으면 불편하죠. 자, 분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물론 3분의 1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양변을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3분의 2는 없어지겠지만 또다시 여기서 또 분수가 또 나타나니까 양변에 3을 곱하죠. 그럼 좌측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D 플러스 120. 그럼 우측은 2QS 플러스 61이 되겠죠. 자, 이제 Q끼리 모읍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디맨드 수요하고 스플라이 공급은 어디로 갔느냐? 어차피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구태여 수요량, 공급량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수량이라고 표현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Q만 적은 겁니다. 자, Q끼리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3Q가 등호 뒤로 가면 부호가 바뀐다. 그죠? 플러스가 돼야죠. 따라서 5Q는 60이 됩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Q는 12가 되죠. 그럼 이제 균형량은 구한 겁니다. 12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요 함수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자, 이 수요 함수 Q 자리에다가 1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40이죠. 그럼 40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가격은 28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별 내용이 없는데 문제는 분수 형태가 너무 좀 불편할 뿐입니다. 자, 변화 후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잠시 스톱하고 여러분이 먼저 풀고 돌아오세요. 자, 변화 후로 갑니다. 공급함수가 변했다는 거죠. 그럼 수요함수는 종전과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QD 플러스 40 이꼴 3분의 2 QS 플러스 10. 역시 분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곱하죠. 그러면 좌측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측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Q끼리 뭘까요? 마이너스 3Q 뒤로 넘기면 5Q가 되죠. 플러스 30을 앞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90이다. 그죠? 5Q는 90.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누면 거래량은 Q는 18이 됩니다. 자, 이제 가격 구하러 갑시다. 수요함수 Q 자리에다가 18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가격은 22.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문을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양은 12에서 18이 된 거니까 6증가죠. 그럼 양이 증가했으니까 곡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28에서 22가 된 거니까 6 하락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이든 수요량이든 증가를 하면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다. 이렇게 해야죠. 2번. 기존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가격은 22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었죠. 변화 후가 22만 원이었죠. 다음 동그라미 3번. 변화 후에 균형량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후에는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변화 전에는 12였는데 변화 후에는 18이 된 거죠.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18이라고 해야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가격은 22에서 18이 된 거죠. 22에서 자, 가격 다시 보고 봅시다. 가격은 28에서 22가 됐네요. 28에서 22가 됐으니까 6 하락했습니다. 6 하락했으니까 4번은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갈까요? 5번은 공급량은 균형량은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다시 또 보러 갈까요? 균형량은 12가 18이 된 거죠. 그러면 6 증가했다. 그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 5번은 8만큼 증가했다가 틀렸죠. 6만큼 증가했다 이래야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번 시험 문제 총평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좀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34회 시험에서는 계산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계산문제 10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계산문제와 똑같습니다. 단지 일부는 그 안에서 다른 내용을 물어본 것, 변형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게 특징입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마찬가지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다 출제가 되었는데 단 기존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문제가 다 금융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34회 부동산 금융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두 문제가 기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문제고요. 그럼 전체에서 두 문제가 벗어난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만드는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것은 35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탄력성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키워드를 선택한다면 가격이 변하여도 저 말은 필요 없는 말이죠. 결론은 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문제는 수요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양구는 수요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양이라고 했죠. 말을 바꾸면 이 수요량 자리에 공급량이 들어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수요량이냐 공급량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의 종류를 5가지를 말하죠. 완전 탄력,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할 때 어느 한쪽, 가격이든 양이든 한쪽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프 형태가 수평이 되든 수직이 되어야죠. 수평이라면 가격이 불변이죠. 근데 이건 양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라는 말이죠. 수직일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의 변화율이 1보다 크답니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탄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역시 공급 무시하고 들어간 이유, 공급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평,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라 그러죠? 부호가 무한대죠. 반면에 수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0이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4번,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야죠. 5번으로 가볼까요? 수직이랍니다. 수직.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수직이면 부호는 0이고 우리는 그때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5번은 정확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볼까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쳤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A라고 하는 시장에 갑돌이라는 수요자와 을돌이라는 수요자 단 2명만 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갑돌이 수요와 을돌이 수요를 합치면 그게 시장 전체 수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친 건데 어떻게 합친 거냐? 수평적으로 합한 겁니다. 답은 4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대론.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튜넨. 개념 파악을 잘하세요. 튜넨은 비옥도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비옥도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죠. 비옥도의 차이를 설명했던 학자는 리카도가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튜넨은 비옥도의 차이가 아니라 교통비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적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야죠. 농업지대 이론이니까 따라서 이 두 곳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마셸의 준지대, 종전과 똑같이 나왔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답은 2번 됩니다. 3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 지대는 리카도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한계지는 지대가 0이야. 그럼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다면 그 높은 것만큼 지대가 형성되는 거죠. A라는 토지가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50이 더 크더라. 그럼 그 50이 지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에 리카도에 의해서 지대란 특정한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계지죠.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리카도, 설명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되니까 여기서는 발생한다 그래야죠.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지문도 5번 지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위치를 싹 바꿔버린 거죠.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겁니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버제서 동심원 이론에서 5개 지대에 5번째 있는 게 통근자 지대니까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도로, 교통축, 부채꼴, 쐐기형 이런 거죠.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된다고 본 겁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단핵과 다핵은 무슨 말이죠? 중심 업무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 중심 업무 지구가 여러 개다 이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중심 업무 지구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점이지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핵심에서는 점이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시장 확대 가능성인데 지문은 전혀 다르죠. 지문에서 보면 운송비라든지 집적 이익은 누구죠? 배버죠, 배버. 다음 5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점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오픈했을 때가 가장 이익이 많을까? 그래서 8가지 원칙 중에서 8가지 원칙을 잘 고려해서 최적이 되는 곳에 상점을 입지하라고 한 것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됩니다. 11번 문제. LQ 구하는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죠. 문제는 단순한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A 지역의 X산업, X 지역의 A산업, 분모는 전국이죠. 분자는 특정한 도시니까 그러면 전국을 볼까요? A산업이라고 했으니까 540분의 80이죠. 그럼 X 지역은 32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 분자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80 나누기 540 또는 30 나누기 32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식으로 B산업 같은 경우는 90 나누기 540 하면 되죠. 그럼 16.7이 나옵니다. X지역은 50 나누기 320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1보다 크려면 분자값이 커야 되겠죠. 지금 분자값이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탈락. 다음에 C산업갑니다. 110 나누기 540. X지역은 60 나누기 320. 역시 1보다 작다, 그죠? D로 가겠습니다. 120 나누기 540 하면 22.2가 나옵니다. 100 나누기 320 하면 31.2죠. 그럼 이 경우는 1보다 크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D산업은 1보다 큽니다. 2로 가겠습니다. 140 나누기 540. X지역에서는 80 나누기 320. 역시 분자가 작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역시 탈락. 따라서 1보다 큰 기반 산업의 개수는 1개. 답은 2번 됩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것을 빠르게 푼다고 하더라도 2분은 소요되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3분까지 소요되는 문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출제했다는 게 특징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35회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평소 우리가 했던 형태와 똑같아요. 기존 기출로 똑같아요. 단지 종전은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허프다, 그죠? 상점수, 무조건 ABC. 그럼 면적 올라가고 분모는 글인데 정확한 마찰 개수는 인데 실수로 1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1로 계산합시다. 1로 계산하면 그냥 5, 15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자, 이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A 지역의 매출액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세 개 동선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500이죠. 그중에 A는 150이 되니까 30%입니다. 전체 주민이 10,000명이다 그랬다 그죠? 10,000명 곱하기 30% 곱하기 1인당 10만 원씩 지출한다 그랬으니까 매출액은 9억입니다. 자, 이거는 실수한 결과 9억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까요? 마찰계수가 2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마찰계수로 이제 2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개 동선을 모두 합쳐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75분의 30 했더니 40%가 됩니다. 그러면 10,000명 곱하기 0.4 곱하기 30만 원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2억. 그럼 결론은 실수했을 때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3억.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등비용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는 증가하죠.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는 증가하죠. 그런데 그 수송비 증가분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을 등비용선, 등운송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의 등운송비선은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1번과 2번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1번의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죠. 그 말의 의미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거리.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최소 요구치라 그랬죠. 그건 인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지금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3번의 배우지 상권이죠. 상권.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내용을 보면 결론은 동그라미 2번하고 어때요? 동일한 내용이죠. 최소 요구 범위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5번은 좀 유치하죠.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하는 거죠. 답은 3번 됩니다. 15번 문제.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는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정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 비읍하고 시옷은 2차를 학습하신 분들 세법 시간에 좀 다루는 내용들인데 먼저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과세 표준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물세라고 하는 것과 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물세는 물건의 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인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업 같은 경우는 물세라 그러고 시옷은 인세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3번 재산세,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업, 비업이 뭐죠? 물세. 자,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는 이형 국세고 그리고 인세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미음, 보유단계. 자, 재산세는 종부나 보유단계 딱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일단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문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단,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이걸 받아줄 거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 정확한 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원칙이냐 예외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 객관식은 아무런 전제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면 동그라미 3번의 재산세는 물세가 원칙입니다. 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업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는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인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칙은 물세이기 때문에 원칙에 준해서 답을 찾아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의신청 못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재산세 중에서 토지는 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물세를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이게 X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심사위원이 있다면 그러면 정답 없음으로 될 것이고, 3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번의 양도세도 인세고요. 5번의 종합부동산세도 인세입니다. 나머지는 별 내용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번. 16번은 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형태대로 출제되어서 편했던 내용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대표적인 게 늘 다루는 게 세 가지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TDR인데 이건 TDR은 안 나왔고 공안지세가 나왔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티것. 우리나라는 공안지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존재합니다만,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볼까요?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수단은 항상 시험 문제죠.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이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 맞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조세니까 간접, 담보 인정 비율은 LTV죠. 금융이죠. 간접. 그리고 땡땡 부담금이니까 간접에 속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가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투자 가치는 이렇게 구합니다. 물론 이제 강양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출제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이 문제가 언제 나왔느냐? 초창기 때요. 초창기 때 한 지금 정확하게 회차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회 전후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10회 전후로.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건데 근데 별 내용은 없는 겁니다. 자, 요거 수익률 분의 순수익입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에서 수익은 하나밖에 없네요. 수익은 4,500만 원이랍니다. 요거 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항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한 요소냐 아니냐만 따지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죠. 그럼 이거 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요거 수익률은 9%가 됩니다. 따라서 4,500만 원 나누기 0.09를 하게 되면 5억이 나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우리나라에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특히 우리는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면적, 주거환경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X.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옳은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니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제도인 거죠.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 바우처죠. 디귿 정확합니다. 리얼로 가겠습니다.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보조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소득이 증가해서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될 테니까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겠죠. 공급 증가. 공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전에 상승했던 임대료가 다시 종전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된다 그랬으니까 올라갔던 것이 회복되는 거니까 높인다가 아니라 낮춘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리얼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도 정답입니다. 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부정적 형상. 따라서
공급량이 감소해야죠. 그리고 질적 저하가 발생합니다. 역시 이것도 정답입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개.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그냥 읽으면 답 나와요. 기억에서 포인트는 전세 계약 방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읽으면 돼요, 역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를 한대요. 사서 임대한답니다. 그러면 민간 임대, 매입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잠시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